2023 뉴욕주 예비선거가 어제 치러진 가운데 일부 한인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및 리셉션이 어제 뉴욕 한인회관과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편물을 훔쳐 체크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부터 시내 모든 공사립병원들의 의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2023 뉴욕주 예비선거가 어제 치러진 가운데 일부 한인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열린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최초의 뉴욕시 한인 시의원으로 동반 당선됐던 린다이 의원과 줄리원 의원이 각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린다이 의원은 2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스티브 베아르, 루바이아 라만 후보와 3파전을 치르며 약 63.1%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줄리원 의원은 2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한인 헤일리 김 후보와 맞붙어 약 61.8%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한인 사회에 관심이 컸던 역대 세 번째 뉴욕시 한인 시의원에 도전하는 크리스토퍼 배 후보는 19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36.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토니 아벨라 의원이 3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뉴욕시는 투표 시스템에 따라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3위에 그친 폴 그라지아노 후보의 표 가운데 2순위로 크리스토퍼 배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가 많을 경우 배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즉 19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승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다시 개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3주에서 4주까지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퀸즈 검사장 선거에서는 현역 멜린다 캐츠 후보가 약 7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및 리셉션이 어제 뉴욕 한인회관과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제37대 찰스윤 직전 회장과 제38대 김광석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어제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개최했고 축하 리셉션은 같은 날 오후 6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에서 찰스윤 제37대 뉴욕 한인회장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한다. 앞으로 김광석 신임 회장이 한인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 자신한다며 김 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회 운영을 보강하고 한인회 업무를 다양화해 경제, 문화, 봉사, 인권 등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한인 사회에 차세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한인회를 조직화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인 회원 등록 활동을 전개해 함께 꾸려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포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문신 2학년의 한시를 인용해 오늘 한인들의 발자국은 마침내 후대들의 길이 된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하고 찰스윤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후 축하 리셉션에서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론스틴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김광석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의 당선을 축하하고 전 한인회장 찰스 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감미로운 KCS 합창단의 축가 공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30여 년간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이끈 김광석 회장은 당선증을 받은 지난 14일부터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고 2년 임기 동안 뉴욕 한인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편물을 훔쳐 체크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지 말라고 연방우정국이 경고했습니다. USPS는 올 상반기 우편물 강탈 신고가 총 305건 보고됐으며 이는 2022년도와 비교해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편 배달원에 대한 공격에 따른 우편물 도난 신고는 총 412건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편물 강탈 및 도난 사건은 우체부 공격은 물론이고 우편함을 노려 주민들의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훔치거나 심지어 우체통에서 편지를 훔치는 사례까지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C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각 은행들이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보고한 체크 사기 건수는 지난 2022년 68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접수된 우편물 도난 신고 건수 30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우편물 강탈 및 도난 신고 사례가 급증하자 가능하면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지 말라고 연방우정국은 경고했습니다. 또 체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했으며 매일 우편함을 확인해 편지 등 우편물을 수거하는 것으로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우편검사국은 우편물 도난 급증이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범죄 패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인들은 주소 변경 서비스를 3,300만 건 신청해 우편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를 악용해 체크나 크레딧 카드를 훔치는 범죄가 생겨나면서 2021년 30만 건의 위조 우편물 사용이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위조 수표만 7,700만 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에서 가로챈 체크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750명을 상대로 500만 달러를 갈취한 범죄 조직 6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뉴욕 시민들은 시내 모든 공사립병원들의 의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를 만장일치 통과한 일명 의료 책임 및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조례는 이날부터 8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의 모든 공사립병원들의 의료비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시는 의료책임사무소를 개설하고 병원들의 의료비 책정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의료비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파산을 해야 하는 뉴요커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한 의료 서비스 관련 비용과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맨인 시의원도 이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각 병원의 의료비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의료비 거품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신에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제공하는 2023년 무료 여름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무료 여름 급식 프로그램의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로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소는 뉴욕시 5개 보로 300여 지정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수영장, 공원, 푸드트럭 등입니다. 프로그램 일정은 대부분 방학 기간인 6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급식을 위한 등록이나 기타 서류, 신분증은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는 총 12개의 급식소가 운영됩니다.
지정 공립학교인 경우 조식과 점심이 모두 제공되지만 도서관의 경우 점심만 제공되는 곳도 있어 서비스 장소와 시간은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뉴욕시 2023년 여름 무료 급식 프로그램 급식 장소는 뉴욕시 교육국 웹사이트 혹은 311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 캐럴의 발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캐럴이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성추행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것은 캐럴이 여전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추행뿐 아니라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성추행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성폭행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소장의 요지입니다. 이에 따라 캐럴의 변호사인 로버타 케플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미루려는 수작일 뿐이라며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조만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인륙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음을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이 경시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어제 보고서를 내고 국토안보부와 FBI는 16 사태에 앞서 온라인에서 분출된 폭력 요구 등 다수의 정보를 취득했지만 이들 정보로 식별된 위협의 심각성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게리 피터스 국토안보위원장은 폭력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온라인상 정보량에도 이들 기관은 법 집행기관이 16 사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중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보를 울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FBI는 국토안보부 등에 비공식적으로 폭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지만 그 심각성을 경시했고 그에 따라 폭력을 예상하는 긴급경보를 발령하지 못했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또 FBI가 위협과 폭력적인 언사들의 총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위협을 신뢰할 수 없는 개별적인 것으로 묵살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이 실제로 수행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과 FBI는 다른 사안이라면 당연히 경계를 권고해야 하는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 위협 게시물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민간 행사인 하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가 어제 중국 텐진에서 4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하계 다보스 포럼은 2007년부터 매년 랴오닝성 다롄과 텐진을 오가며 열렸습니다. 2019년 다롄에서 열린 13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입니다.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새롭게 제기한 디리스킹에 각국 정부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리 총리는 만약 어떤 산업망에서 위험이 있으면 어떤 정부나 정부 관련 조직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와 산업상의 리스크 탐지는 기업이 가장 민감하며 기업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기에 응당 기업이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더 결집하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기업가 정신, 세계 경제의 원동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 성장의 재개, 세계 속의 중국, 에너지 전환 및 재료 공급,
자연과 기후보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추세, 혁신 발전 등의 소주제를 놓고 168개 분과 토론이 이루어지며 전 현직 정치인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와 언론계 인사, 전문가와 학자 등 9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 내 장거리 여행객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은 올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연휴에 집에서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가 총 5,07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지난 26일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10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던 지난 2019년에 쓰여진 역대 최다 기록인 4,900만여 명을 넘어선 사상 최다 수준입니다. 팬데믹 비상사태 해제 이후 보복여행 수요 등으로 인해 독립기념일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 회복 단계를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의 85%에 해당하는 4,320만여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2.4%, 2019년에 비해서는 4%가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이 은퇴 시기를 2년 이상 늦추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은퇴 저축을 더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연령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나이는 62.6세에서 65세로 2년 이상 늦춰졌으며 은퇴 저축이 적은 사람들은 적어도 67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세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7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이비 부모들이 속속 은퇴하고 있으나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나 건강하게 더 일할 능력이 남아있고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우려 등으로 생활비는 많이 드는 데다 은퇴 저축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은퇴 저축 계좌에 불입해 놓은 평균 밸런스 금액은 89,300달러로 계산되고 있으며 은퇴 연령에 가까워졌거나 은퇴하고 있는 60대와 70대의 평균 은퇴 저축액은 11만 4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127만 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미국민들은 이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은퇴 저축액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있는 노년층의 절반 이상은 아예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연령에 도달한 미국민들이 대다수 은퇴 시기를 늦춰 계속 일해 돈을 벌고 있으며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저축에 더 많은 돈을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으로부터도 이미 약 660억 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해 삼성 측과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르면 당시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한 금액은 660억 원으로 지난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SD 손해 청구액을 4억 825만 달러로 낮췄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 약 660억 원을 손해 청구액에서 제외한 게 그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액수가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삼성물산 옛주주들이 제기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만큼 가격을 상향 조정해 추가 지급한 차액으로 풀이됩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 협상도 삼성이 받아들여줬고 또 나중에 보상까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소수주주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엘리엇은 삼성에서 이미 660억 원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가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 측은 당사자 간 1대1 합의는 주요 보고 사유가 아닐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어제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의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공대와 벌인 10억 달러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은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명과 함께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주자인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 대학원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5%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어제 벨라루스로 망명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과 뉴저지에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수혜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KACF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텍사스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하이킹하던 30대 남성과 10대 의붓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새벽 집중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 한때 약간의 구름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31분입니다. 한여름밤의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